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1월 13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예, 주말에 날씨 꽤 많이 추웠고요. 그리고 오늘 출근길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또 영하라는 기온이 탁 찍히더라고요. 분명히 지지난주만 해도 이 날씨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덥지 했는데 비가 몇 번 오고 나니까 완연한 초겨울의 날씨가 벌써 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가을 좀 만끽하셨겠죠? 저는 가을 왔나 싶었을 때 굉장히 정신없이 지나다 보니까 제대로 가을을 만끽하지 못한 것 같아서 이게 좀 차분히 앉아서 단풍, 뭐 낙엽 이런 거 좀 이렇게 밟아보고 이런 거를 잘 못한 것 같아서 좀 이번 2023년 가을은 좀 아쉽게 이렇게 흘러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초겨울 날씨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연말에 우리가 이렇게 추운 날씨에 따뜻하게 보내려면 시장이 좀 뜨끈하게 달아올라야 하는데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산타 랠리, 연말 랠리가 과연 올 수 있을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대 얼마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주말 사이에 시장은 좋았습니다. 근데 주말에는 좋았던 얘기도 있었지만 안 좋았던 얘기도 그러니까 뭐 무디스에서 신용등급 강등을 한다든가 이제 거의 또 셧다운이 한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런 또 부정적인 심리를 자극할 만한 뉴스들이 전해졌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한 이야기들 하나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은 제가 정리해 드리겠고요. 오늘 심층 인터뷰는 채슬리 투자자문 최일호 상무와 함께 이러한 자세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도 월가의 소식은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원수 대표와 함께 시장 이야기 살펴보시죠. 자, 주말 사이 뉴욕 증시는 강했습니다. 바로 시장이 조금 주춤하나 싶더니 바로 반발 매수세 유입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S&P 500 지수는 1.56% 꽤 많이 올랐죠. 다 장중 내내 이렇게 상승폭을 키워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도 1.15% 그리고 나스닥이 무려 2% 넘는 강세를 보이면서 14,000선에 바짝 또 다가서는 모습이었는데요. 13,798포인트 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러셀 2000도 초반에 약간 약박권으로 돌아서는 움직임들이 보이긴 했지만 결국에는 상승 전환하면서 1.07% 올랐고요. 그동안 주춤했었던 국제유가가 다시금 고개를 들었지만 시장에는 이러한 부분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4,400선을 돌파를 했다. 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게 이게 또 주요 저항선이기 때문인데요. 지난 9월 19일 이후에 또 최고치를 경신하는 S&P 500의 흐름에도 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시장의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좀 주춤했던 건 파월 의장의 발언도 있었고요. 또 국채금리가 다시금 조금 올라간 것도 부담이 됐지만 다음 날인 금요일장에는 완전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여는 총재들의 그리고 여는 관련한 관련자들의 발언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죠. 일단 메리델리 샌프란시스코 여는 총재가 정책이 충분히 제약적인지 아직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파월 의장과 비슷한 맥락의 발언을 했고요. 인플레이션을 낮출 정도의 경제에 충분히 제약적인 수준인지 정말로 확실하기 위해서는 향후 발표되는 지표를 계속해서 보고 경제가 둔화되는지 살펴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라파엘 보스텍 애틀랜타 여는 총재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하긴 하지만 금리를 더 올릴 필요는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다소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고요. 이전에도 계속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해왔던 인물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죠. 자, 그리고 국채금리가 주말을 앞두고는 살짝 안정세를 되찾으면서 좀 비슷한 수준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일단 지금 안 좋은 소식이라고 하면은 중국 공상은행이 미국 사업부가 랜섬웨이 공격을 받아서 일부 미국 국채 거래 청산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해당 거래를 우회해야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긴 했지만 그게 이제 30년물 국채 발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줬을지는 불분명한데 트레이더들은 관련한 소식에 대해서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채 입찰 부진 때문에 그 목요일장에서는 30년물이 좀 큰 폭으로 올랐지만 소폭 하락하는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고요. 한 4.7 수준에서
그리고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한 1bp 정도 뭐 크게 하락하진 않았지만 올라가지는 않은 4.6 초반 수준에서 2년물 같은 경우에는 5%대 초반에서 등락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연말에 소비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좀 부진할 것이다에 대한 전망이 많습니다. 이번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관군제 물론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관련한 그 수치 중국이 자꾸 숫자 발표를 뭐 실업률도 그렇고 잘 안 하려고 하죠. 이번에도 발표는 하진 않았지만 생각보다 관군제 좀 매출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관련한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기대감을 살짝 좀 낮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관련한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 심리는 악화되고 있고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의 전망치는 다시금 뛰어올랐다라는 건데요. 미시간 대학교가 발표한 11월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가 60.4로 기록이 되면서 전월치 63.8보다 5% 넘는 하락을 보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예상했었던 예상치가 63.7이었는데요. 이보다 낮은 60.4로 예비치가 발표가 된 거고 이렇게 소비자 심리지수는 무려 4개월째 계속해서 연속적인 하락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단기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는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4.4%, 전달에 4.2%보다 조금 더 올라갔고 그리고 작년 11월 이후에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수치가 어떤 의미냐 잠깐 보자면 1년 뒤에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이 한 4.4 정도로 보일 거예요 라고 예측을 한 걸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5년 장기 인플레이션도 3.2로 직전 달이 3.0이었는데 이보다 더 올라갔고요.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은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연준의 고금리 환경도 더욱더 길어질 가능성을 또 시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S&P 500 내 11개 섹터가 모두 올랐습니다. 맵을 한번 볼까요? 일부 종목들 뭐 디즈니를 비롯해서 조금 빨간불이 들어오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일단 M7 종목들이 평균 2%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2.49% 이렇게 돼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실적 발표 때도 그랬지만 향후에도 AI 관련한 모멘텀으로 이제 애플 1위 시총을 뛰어넘는 건 거의 뭐 시간 문제다라는 그런 호평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에서 반독점 관련해서 소송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있긴 하지만 애플도 여기에 대응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또 밝혀진 가운데 주가는 2% 올랐고요. 다시 맵을 좀 보여주시죠. 구글이 1.8%, 메타가 2.5% 강세, 그리고 아마존도 2%, 그동안 좀 부진했었던 테슬라의 주가도 2% 함께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요. 반도체도 오랜만에 저 모든 초록불이 들어온 걸 참 오랜만에 보네요. 엔비디아의 주가는 2.95% 강세, AMD가 무려 4% 넘게 올랐고요. 인텔의 주가도 2.8%, 퀄컴도 4% 넘는 강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2.4% 오르는 등 전체적으로 초록불이 짙게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이 밖에도 금융주 지난주 약간 주춤주춤했었던 종목들 일제히 또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비자, 마스터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의 종목들도 모두 1%대 강세를 보였고요.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도 0.7% 가까이 오름세, JP모건도 1%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국제유가 반등을 했지만 에너지주들은 좀 제한적인 상승을 보였습니다. 엑스모빌, 쉐브론 각각 1% 미만의 강세를 보였고요. 옥시덴탈 페트롤리움도 1% 미만, 반면 코노코필립스의 주가는 1%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일부 종목들 개별 종목 하나씩 보자면요. 윈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5% 넘는 하락을 보였는데 지금 시장에서 좀 아쉬운 그러한 실적 발표와 함께 좀 긍정적인 보고서들이 나왔지만 이를 좀 물색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과 함께 주가는 5%대 하락. 그리고 디아지오,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기업 잘 아실 거예요. 영국에 본사를 둔 음료 제조업체 주가가 앞으로의 환경이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서 주가는 10%대 하락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좀 부진한 실적 전망을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주가를 하락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플러그 파워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크게 하락했네요. 40%대 하락을 보였는데 52주 신저가
기록을 했습니다. 분기 뭐 주당 순이익이나 매출 같은 경우에 추정치를 하회했다라는 건데 앞으로에 대한 실적 전망에 대해서도 좀 안 좋은 그런 전망을 시장에서 내놓으면서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을 보였습니다. 자, 뭐 개별 종목도 이렇게 안 좋은 소식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괜찮았고요. 또 이번 주에 또 가장 주요한 관심사는 물가 관련한 지표입니다. 뭐 CPI, PPI가 나오게 되는데 또 이러한 관련한 지표가 시장에 큰 줄기를 바꾸게 될지 아니면 또 이러한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될지 여부를 함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 주말 사이에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과연 또 이러한 부분들이 미국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또 그 기조를 바꾸게 될지 자세한 이야기는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 세슬리 투자자문 최일호 생무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6시 이제 42분 막 지났고요. 그 월모브의 아침에 딱 이렇게 함께해 주시는 분들의 숫자가 저는 항상 보이잖아요. 근데 보면 딱 월요일이 가장 저조합니다. 그 이유는 다들 이제 침대에서 이불 밖으로 뭐 나오기 싫은 그런 심리가 반영된 게 아닌가 싶은데 여러분 일어나세요. 예, 출근하셔야 하고요. 조금만 이렇게 또 이렇게 무미적거리고 있으면은 늦습니다. 그러면 또 아침은 또 헐레벌떡 뛰어야 되죠. 예, 잔소리 그만하고 이제 방송할 테니까 여러분은 얼른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 채슬리 투자자문 최일호 상무와 함께합니다. 상무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상무님은 늑장 부리고 이런 거 좀 없으시죠? 부지런하게 탁탁 준비하시죠. 예, 드문 편입니다. 예, 시간에 딱 맞춰서 지각해 보신 적도 없으시죠?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뭔가 정말 큰 앞에 뭐 사고가 발생하거나 예,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예. 지각 안 하실 것 같고요. 오늘도 굉장히 또 빨리 오셨는데 예. 자 10월에 나오셨고요. 지금 벌써 11월 중순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좀 변화가 됐다고 느끼십니까? 2주 전에 나왔을 때 고점 대비 두 자릿수 이상의 하락률을 지수들이 대체로 보였었는데 그때 막 약사장 진입했다고 막 얘기했던 게 정말 엊그제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전략을 얘기할 때 지금부터는 이제 분할 매수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고 그중에서도 대형주 위주로 좀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11월 들어서는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고 그 이유는 금리 안정하고 실적들에 힘입어서 주요 지수들이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지수들 보면은 나스닥하고 필반 지수 위주로 좀 많이 올랐는데 필반 지수가 11월 들어서 11.7%가 올랐어요. 예, 그리고 나스닥은 7.8%, 그리고 S&P 500도 5.3%. 다른 다우지수도 다우지수나 러셀 2000도 한 3%, 2% 이렇게 올랐는데 연초 이후로 보면 나스닥이 다시 이번 11월에 오름세에 힘입어서 42%, 그리고 필반 지수가 한 41.8%. 그래서 YTD 상승률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이 완전하게 좀 그때 이후로 방향이 달라졌어요. 그때라고 하면 이제 FOMC를 예를 들 수 있겠죠. 이제 실적 발표는 거의 끝물이죠. 예, 실적 발표 지금 한 그 회사들 보면은 한 92%가 실적 발표를 마무리했고요. 성적은 아주 좋습니다. 그 중에서 81%가 EPS 컨센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섹터별로 좀 엇갈리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그 주요 섹터들, 자유소비재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그리고 IT 섹터 이런 섹터들 위주로 EPS 증가를 이끌고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다른 섹터들은 좀 밋밋한데 그런 탓에 S&P 500의 그 EPS 증가율은 3분기 EPS 증가율은 YOY로 한 4.1% 기록을 하고 있고요. 9월 말만 하더라도 이게 3분기가 마이너스 0.3%가 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그때 뭐 눈높이가 상당히 낮은 탓도 있겠지만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외로 잘 나와서 3분기 실적은 지금 현재까지 실적을 마무리한 상황에서 거의 마무리한 상황에서 4.1% 정도 YOY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상치 대비해서는 상회한 그 퍼센테이지가 여전히 뭐 높긴 하지만 절대적인 숫자도 작년 대비해서 그 매출의 증가나 영업이익의
좀 괜찮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건가요? 절대적인 숫자는 좀 엇갈리는 상황인데요. 종목별로? 예, 종목별로 엇갈리는데 대체로 시총 비중이 큰 주식들의 EPS가 상향 조정이 되면은 S&P 500의 EPS도 상향 조정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전년 대비 42.7%가 EPS가 늘어났고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 자유소비재가 41.3%,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IT가 11% 이렇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S&P 500이 4.1%라고 하는 거는 네. 그 나머지 섹터들 있잖아요. 필소비재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소재라든지 헬스케어, 에너지 이런 쪽은 저조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좋은 쪽하고 안 좋은 쪽 그리고 좋은 쪽 중에서도 종목별로 좀 엇갈리는 모양새인데 반도체 좋잖아요. 근데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것이나 아날로그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온세미컨덕터나 NXP 반도체 이런 부분들은 같은 반도체 업종이지만 네. 향후 실적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으로 EPS가 하향 조정되거나 네. 주가가 큰 폭의 조정을 받고 또 자유소비재 쪽에서 전통 자동차 라인 있잖아요. 포드나 GM 같은 경우도 지금 이익 전망이나 주가가 좀 고전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섹터별로나 그 섹터 내에서 종목별로 좀 엇갈리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제 그 시장을 항상 든든하게 예. 이끌고 가는 상위 10개 종목을 보죠. 예. 마이크로소프트가 예. 요즘에 난리 났어요. 난리 사상 났습니다. 최고치 계속 경신합니다. 예. 사상 최고치 계속 이러다 경신해서 애플 앞지르는 거는 거의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예, 금액이.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계산해 보면은 지난주 금요일인데 애플 시가총액이 2.899 트릴리언 달러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2.747 트릴리언 달러입니다. 그래서 시총 1위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간의 차이가 5%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예. 모멘텀을 따지자면 사실 최근에 좋은 얘기 계속 나오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 예. 쪽이잖아요. 예. 애플은 살짝 막 뭔가 반독점 소송도 있다 그러고 예. 연말에 또 소비 좀 안 될 것 같다고 하고 막 이런 예. 안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되면 다시 이제 1위 자리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차지하게 돼요. 예, 제가 볼 때는 좀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하고 인공지능 쪽을 굉장히 협업을 잘 하고 있고 그쵸. 그 상용화 측면에 있어서도 계속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시총 10개 중에서는 강한 쪽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러면 예. 성무님 예. 내가 만약에 애플 주주인데 마이크로소프트도 조금 들고 있으면 예. 단기적으로 어떻게 마소의 비중을 좀 뭐 확대를 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그것도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멘텀이 강한 쪽으로 조금 더 비중을 네. 확대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시점이나 전체적인 비중을 좀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애플이 28배 정도의 PR을 받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31.1배 정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무작정 따라가기보다는 조금 빠질 때 좀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체크하신 예, 종목들 하나씩 예, 그러죠. 확인해 볼까요? 엔비디아가 11월 21일 날 실적 발표를 합니다. 좀 늦게 하죠, 예, 항상. 10월 말로 분기 실적이 끝나기 때문에 11월 21일 날 실적 발표를 하는데 네. M7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하고 그쵸. 있고 또 반도체 센티먼트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테슬라가 시총 10개 종목 중에서도 좀 모멘텀이 약한 편인데 11월 말에 사이버트럭 출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출고를 이제 11월 말에 한다라는 건데 예. 뭐 뉴스를 보니까 예. 사이버트럭 사고서 1년 내 되팔이 안 된다. 이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좀 레어한 그런 제품들 예. 사서 프리미엄 얹고 이렇게 파는 그런 걸 막기 위해서인지 왜 되팔이를 못하게 하는 걸까요? 글쎄요. 이 테슬라 그 사이버트럭 관련해서도 이것저것 막 루머들이 되게 많은데 네. 그 중에 확인된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것도 루머인가요? 제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번 그거는 좀 더 체크가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또 많은 분들이
나오고 나서 또 막 리뷰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 리뷰가 또 어떻게 나오게 될지도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여앵커님은 개인적으로 뭐 혹시 미국에 사신다면 네. 사고 싶으실 것 같으세요? 저는 별로. 그러니까 제가 막 뭐 이렇게 뭐 물건을 많이 싣고 다닌다거나 예. 평소에 그런 픽업 트럭을 많이 사용을 한다면 예. 당연히 좀 이렇게 뭔가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에 뭐 당연히 기술도 뭔가 새로운 게 들어가 있어서 해법하지만 글쎄요. 기존의 트럭 디자인하고 사이버 많이 트럭의 다르죠. 디자인하고 그 참신하다는 쪽이세요? 아니면 조금 주차할 때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세요? 요거 약간 가늠 잘 안 돼가지고. 예. 어떻게 우리 상무님께서는? 저는 차 운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저희가 잘 모르겠어도 지금 예. 뭐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예. 수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 수요는 또 의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는 주말 사이에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전망이에요. 예. 신용 등급은 아니고요. 예. 신용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배경부터 먼저 좀 볼까요? 지난번부터 조금 얘기는 있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부터 얘기가 있었고 네.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온 게 9월 25일이죠. 9월 25일 날 그때 막 그 예산안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있을 때 진통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예산안 협의 안 되고 셧다운 되면은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이미 경고를 했고요. 그쵸. 이번에 17일까지 그 임시 예산안을 마련해 놨고 17일까지 또 임시 예산안을 계속 이연시키느냐 아니면 새로운 예산안을 합의하느냐 네. 그 기로에 서 있잖아요. 그 기로에 서 있는 시점을 앞두고서 이번에 전격적으로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여기 네. 원문을 보시면 이제 분명히 해야 될 게 아웃룩이고요. 전망을 하향 조정한 겁니다. 스테이블에서 네거티브로 하향 조정을 했고 주요 요인은 뭐 그렇게 새로운 요인은 아닙니다. 미국의 연방 재정 적자나 연방 부채가 많다는 건 뻔히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그냥 참고 삼아 가져왔는데 미국의 지금 연방정부 재정 적자가 1조 7천억 달러에 달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방 부채가 한 33조 6,400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명목 GDP가 한 26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 GDP 대비로 하면은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가 한 6%, 그리고 연방 부채가 GDP 대비 한 120% 됐는데 이 추이를 보면은 확실히 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한 거고요. 또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자 부담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향 조정한 게 이제 뭔가 미국 시장을 좀 다시 한번 발목을 잡을 만한 게 될까요? 이거 자체로는 그 발목을 잡기에는 뭐 저는 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인 영향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더군다나 17일이 이제 예산안 협상의 데드라인이잖아요. 네. 그때 혹시나 예산안 협상이 안 되고 부분적인 셧다운이라도 들어가게 되면은 액션이 나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좀 안 좋았을 때 예. 국가신용등급 강등을 했었잖아요. 예. 그거를 다시들 떠올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2011년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가 다시 반복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좀 하긴 하는데 어떨까요? 그때하고는 지금하고는 좀 경제 펀더멘털이나 기업의 펀더멘털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그 이미 그 S&P라든지 피치라든지 신용등급 강등을 경험을 했었잖아요. 네. 경험을 한 이후에 학습 효과가 생겨났을 것 같고요. 그때 이후로 그때 잠깐 이제 변동성은 있었지만 결국은 주가는 기업 펀더멘털과 경제 펀더멘털에 수렴하는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는 뭐 예측보다는 대응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무디스가 예. 항상 얘기 나오잖아요. 그 신평사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동안 피치 내렸을 때도 뭐 이렇게 시장 영향은 크지 않았는데 이번에 무디스까지 이렇게 전망을 하향 조정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또 무섭게 주말 사이에 막 헤드라인을 장식을 해가지고 사실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제 지적하는 내용들 중에서 요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포인트들 혹시 있으신지? 그 스테이트먼트에 보면은 그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네. 기술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망 하향의 근거라고 해서 rational for outlook change to negative from stable 이렇게 해가지고요. 재정 건전성 악화를 첫 번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정 건전성 악화되는 요인이 지금 고금리 상황이잖아요. 고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부채 상환의 부담이 증가가 되고 있고 그러면서 상환 능력이 앞으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가정을 들었는데 미국채 10년물이 2024년에 평균 4.5%에 달할 것이고 중기적으로 4%대를 유지할 것이다. 이건 꽤 고금리잖아요. 지금 이제 그 4.5%, 4.6%인데 2024년에도 그 정도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상당히 우려할 만한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조금 과한 가정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 가정에 따르면 세입 대비 이자는 2033년에 지금도 잘 모르겠는데 33년까지 예상을 했습니다. 예. 33년에 26%를 예상하고 있고요. 참고로 2022년에는 9.7%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GDP 대비 이자 부담은 2033년에 4.5%를 예상했는데 2022년에 1.9%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에 비해서 현저하게 10년 후에는 이자 부담이 늘어날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정 적자가 지금 현재 GDP의 6% 정도 아까 보셨지만 6% 정도 되는데 2033년에는 약 8%로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5년에서 19년까지 GDP 대비 재정 적자는 3.5%였는데 좀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GDP 대비 부채, 재정 적자가 많아지면 부채를 많이 발행을 해서 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부채 비율 자체도 GDP 대비 96%에서 2033년에는 120% 예상인데 이미 지금 120%입니다. 이미 120%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숫자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예, 두 번째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들의 갈등이나 대립이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것들이 우려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부채 한도 협상이나 예산안 협상할 때 굉장히 시장 참여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서 이제 벼랑 끝 전술, 막판 진통 끝에 합의되곤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효과적인 정책을 세우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트리플 A를 받는 기업이 아니라 국가들 중에서 독일하고 캐나다를 비교를 해놨어요. 독일하고 캐나다는 상당히 매끄럽게 정책 결정이 잘 되고 있는데 미국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라는 점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점들 때문에 정책의 유연성이 훨씬 줄어들 거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이 지금 AAA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등급이 변화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뭐가 있을까요? 얘들이 저는 얘들이라는 무디스가 그 트리플 A를 유지하는 근거는 일단 미국 경제가 견고하고요. 통화 정책 등 거시정책 운영이 양호하고 또 달러가 기축통화잖아요. 그리고 미국채 유동성이 잘 돼서 아직까지는 뭐 수요가 견조하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인해서 트리플 A 등급을 유지를 했습니다. 지금 무디스하고 S&P, 피치사 이렇게 3대 신용평가사 중에서 무디스만 지금 트리플 A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S&P는 이미 2011년에 신용등급을 강등한 이후에 그 이후로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AA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고 피치사는 지난 8월 1일에 신용등급을 이미 강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AA 플러스를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향후에는 이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는 그럼 뭐가 될까요? 지금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내렸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긍정적으로 또는 안정적으로 상향할 수 있는 요인은 지금하고 반대 상황이 돼야 되겠죠. 재정 적자를 줄이거나 부채 상환 능력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되고 또 예상치를 뛰어넘는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세입이 많아지면 된다라고 하면서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는 상향할 수 있는 요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완전히 이제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사실 이게 그 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그렇습니다. 이슈잖아요. 근데 이제
국장이 또 바로 열리기 전에 예. 그 사이에 껴서 이걸 또 어떻게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할지가 궁금한데 완전히 새로운 뉴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라는 거 예. 우리 국내 시장에는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뭐 미국 시장이 그 금요일 날 좋게 끝났고 이 뉴스가 뭐 완전히 새로운 뉴스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여지지는 않고요. 제한적일 다만 것이다.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17일 미국 예산안 타결 네. 시점까지는 조금 뭐 불안한 심리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이게 뭐 추세를 바꿀 만한 요인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산안을 예. 제 날짜에 잘 통과를 시키고 예. 합의가 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큰 뭐 그렇죠. 출렁임 없이 진행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 일단 그 무디스에서 그 경고장을 날렸기 때문에 네. 정치권도 약간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완전히 새로운 뉴스가 아니라고 하는 게 지난 9월 25일 날 네. 무디스가 이미 예산안 타결 안 되면 또 셧다운 되면 부정적으로 등급을 하향할 수 있겠다고 경고를 했고 네. 이번에 또 17일 시한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이런 경고를 날렸기 때문에 그 하원 의장이 해임되고 지금 존슨 의장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존슨 의장이 주말에 부랴부랴 17일 만료되는 임시 예산안을 일단은 내년 1, 2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뭐 정치적으로 약간 그 마찰적 요인은 있겠지만 17일까지 사태가 어떻게 되는지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피치가 신용등급 강등했을 때의 예. 시장에 미쳤던 영향 물론 이제 뭐 그 영향력에 대해서는 좀 다르긴 하겠지만 과거를 한번 좀 반수를 해볼까요? 예, 그 무디스 S&P는 너무 오래된 상황이라서 피치의 신용등급 강등 사례를 보면은 8월 1일 날 그 신용등급을 AAA에서 AA 플러스로 강등을 했는데요. 그때 이후로 공교롭게도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국채 발행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그 기업들의 실적 나오기 전 그 기업들의 뭐 실적 모멘텀이나 이런 모멘텀 공백기였기 때문에 주가가 한 10% 정도 조정을 받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때 당시에 이 신용등급 강등의 어떤 요인이라기보다는 이 복합적으로 국제금리의 불안으로 인해서 생긴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신용등급 강등만으로 주가의 어떤 방향성을 결정짓는 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향후 체크 포인트 4가지로 일단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뭐 임시예산안 만료 기한인 11월 17일 이후 정책 방향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예상치 못한 정부 셧다운 시 무디스의 액션 여부. 정말 신용등급을 강등을 할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기적 불안 및 경계감 등으로 인한 주가 변동성은 뭐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인정을 하자라는 생각이고요. 경기 펀더멘탈하고 기업의 실적 이런 것과 상관없는 주가 하락은 분할 매수로 대응하자.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측보다는 대응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의 내용도 한번 쭉 서머리를 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11월 들어서 나스닥하고 S&P 500 등 주요 지수가 반등을 하고 있고요. 3Q 실적 발표도 예상보다 양호하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형주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을 추격하고 있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예상되고 있고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출시도 예정되고 있습니다. 네. 주말에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전망 하향 조정이 있었는데 이미 예고되었던 사안이라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관련 이벤트들을 남겨두고 있어 시장의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은 가능할 것 같고요. 펀더멘틀에 의미 있게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니므로 조정 시에 대형주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깔끔하게 오늘의 내용을 다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의 시간 채슬리 투자자문 최희로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상무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